청나라는 1858년 5월 16일 불평등 조약인 아이온 조약과 1860년 10월 18일 베이징 조약으로 외만주를 러시아에 빼앗기게 되면서 동해로 진출할 수 없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은 소련과 그렇게 좋은 사이는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중국이 공산화된 뒤 스탈린의 도움으로 당 노선을 정하게 되고 양국 간의 교류와 협력이 활발해지자 중국도 영토를 강탈당했다는 감정을 일단 접어두게 됩니다. 1953년 3월 5일 스탈린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후 정권을 잡은 니키타 후르쇼프는 대대적인 스탈린 격하운동을 벌이는데 스탈린을 높이 평가하고 있던 마오쩌둥은 미국과 공존을 추구하는 후르쇼프를 비난하면서 양국 관계는 악화되어 갑니다. 안녕하세요. 지식발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중국은 대약진 운동 실패로 식량이 부족하여 아사자가 속출하기 시작했고 이런 상황에서 소련은 핵무기나 여러 사업의 기술 비용을 식량으로 상환하기를 독촉합니다. 게다가 소련은 핵무기, 전투기, 잠수함 등 핵심 노하우는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마오쩌둥은 소련의 불성실한 기술 이전에 커다란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소련과 중국은 여러 합작 사업을 파기하고 중국은 독자 노선의 길을 걷게 되었으며 특히 1962년에 벌어진 중국-인도 국경 분쟁에서 소련이 인도를 지지하고 나서자 양국은 완전히 적대 관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1964년 10월 후르쇼프가 실각한 후 새로 건져에 오른 브레즈네프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지만 만치안 국방장관 로디온 말리노프스키는 모스크바를 방문한 저우언라이에게 마오쩌둥을 쫓아내라고 요구하면서 화해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다음 날 브레즈네프가 직접 저우언라이를 찾아가서 사과했으나 저우언라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선을 그어버리고 자존심 상한 브레즈네프도 마오쩌둥과의 정상회담을 거부하면서 양국은 서로 등을 돌리게 됩니다. 이제 마오쩌둥은 소련이 빼앗아간 극동 영토를 다시 중국 소유권으로 만들기 위해 중소 국경지대에서 도발을 감행합니다. 1969년 제9차 전국 대표회의에서 마오쩌둥은 자신의 권위를 확립하고자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소련과의 불안 및 위협을 이용한 긴장감이 필요했는데요. 이 때문에 마오쩌둥은 계속해서 대소강경 노선을 취하게 됩니다. 소련에서 다만스키 섬이라 불리는 전바오 섬은 우수리강 하류의 중소 국경지대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 중국과 소련의 국경 분쟁 지역이었는데요. 중국이 전바오 섬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전바오 섬은 양국 국경 수비대의 싸움터가 됩니다. 처음에는 양측 장병들끼리 만나서 악수도 하고 담배도 교환할 정도로 원만한 관계였으나 국경 문제로 충돌하게 되면서 총격전까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양측의 충돌이 일어난 후 반응이 격렬했던 곳은 소련인데요. 중국이 소련을 침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련 지도부는 공황 상태에 빠질 정도로 흥분했고 국방장관 안드레이 그레치코는 중국의 공업 중심지에 핵공격을 감행하여 즉각 보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마오쩌둥은 국경 분쟁에서의 주도권을 쟁취하기 위해 소련에 공격을 지시하고 1969년 3월 15일 본격적인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소련은 병력은 적었으나 강력한 화력과 중무장한 기계화 부대로 중국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후에도 극동과 신장 지역에서 계속 충돌이 벌어지면서 소련은 핵공격을 언급하는 강경한 노선을 취하게 되고 신장의 중국군 핵무기 실험장에 핵공격을 감행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데요. 당시 중국은 핵무기는 보유하고 있었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없어 소련의 모스크바를 타격하기에는 무리였습니다. 반면 소련군은 극동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충분히 배치하고 있었고 중소간 핵전쟁이 벌어진다면 소련은 동부의 도시 일부를 내주는 대가로 중국을 전멸시키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문화대혁명이 한창이던 1966년 마오쩌둥은 군의 현대화를 주장하던 러루이칭, 양산쿤 등을 숙청해버린 탓에 공군이나 기갑부대는 195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무엇보다도 문화대혁명의 직격타로 수많은 고급 장교들이 박해를 받아 정규전을 치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이 상황에서 소련군이 극동과 신장은 물론 몽골 국경에까지 군대를 배치하면서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어 갑니다. 이에 미국은 만약 소련이 중국에 핵공격을 가할 경우 130개의 도시에 핵공격을 실행하겠다고 소련에 경고합니다. 그러던 중 1969년 북베트남의 지도자 호찌민이 사망하는데요. 베트남에 조문을 왔던 중국과 미국은 9월 11일 베이징 공항에서 회담을 갖게 되는데, 중국은 소련과 전쟁을 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밝히게 되면서 최고조에 다다랐던 긴장은 일단 수그러들었지만, 국경에 대규모 소련군이 배치되어 있어 마오쩌둥은 여전히 소련을 의심하게 됩니다. 한편 린바오는 10월 1일 국경절 행사를 틈타 소련이 베이징을 공격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마오쩌둥은 모든 공산당 간부들에게 대피령을 내리고 베이징과 각 도시 시민들도 시골로 대규모 피난을 떠나야 했습니다. 마오쩌둥 역시 베이징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한에 머물렀고, 오직 저우언라이만이 수도에 남아 작전을 지휘하면서 소련의 기습에 맞서기 위해 전략적 욕춘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국의 우려와 달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결국 11월에 전국에 내려진 긴급 상황이 취소되고 소련 대표단이 중국에 도착해 중소 국경회담의 시작으로 3차 세계대전으로 몰아넣을 뻔했던 중소 간의 분쟁은 조용히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마오쩌둥은 사망하던 순간까지 소련을 주적으로 설정하고 적대적인 태도를 유지합니다. 중국과 소련의 국경선 문제는 결국 소련이 해체된 뒤에야 국경 분쟁이 완전히 마무리되지만, 분쟁의 불씨가 되었던 전바오 섬은 오히려 소련이 붕괴되는 바람에 승인되지 못하고 한참 후인 1996년 보리스 옐친 대통령과 장쩌민 주석의 협상이 재개하면서 2004년에야 국경협상이 완료되어 중국은 전바오 섬을 넘겨받게 됩니다. 마오쩌둥은 1969년의 위기로 소련이 전쟁을 불사할 것을 알게 되어 결국 닉슨 행정부와 손을 잡게 됩니다. 1972년 닉슨이 중국을 방문해 마오쩌둥과 정상회담을 가짐으로 양국 관계는 급진전되었고, 마오쩌둥이 사망한 후인 1979년에는 미국이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게 됩니다. 한편 이 중수 국경 분쟁의 여파가 엉뚱한 결과를 낳았는데요. 바로 북한 경제가 몰락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원래 북한은 기술은 소련에서, 식량은 중국에서 얻어오는 등 중립 외교로 한국전쟁으로 입은 피해를 복구하고, 경제개발 계획이 잘 풀려 1960년 북한의 1인당 GNP는 남한의 1.5배가 됩니다. 하지만 1964년부터 중국과 소련의 국경 분쟁이 발생하면서 북한은 중국과 소련 사이에 끼어 둘 중 어느 한 나라를 편들 수 없었고, 혹시 둘 중 하나가 북한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벌일까봐 두려워 군사비를 크게 늘리는데, 1960년 전체 예산의 1%에 불과하던 국방비를 1967년에는 30.4%로 늘리면서 북한의 경제가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중국과 소련의 국경 분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